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5장 신용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흐름도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한번 집어서 한번 더 좋은 팁이라든지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흐름도, 담당자 상담을 통한 서류 진구, 책임자 신용평가, 지점장 신용등급 확정, 그리고 금액 및 정결권에 따라서 재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부 신용조사 신청되어서 본부 신용평가서가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조사 시에 업종 분류가 사실 보면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보통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나오면 그걸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100%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이나 아니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떤 업을 정확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업종 분류를 해서 코드가 들어가고 그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막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하면은 한 3만 개 정도 자동차 부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만 개 중에는 관련된 강관, 쉽게 설명하면 파이프도 있을 것이고 엔진도 있을 것이고 기어도 있을 것이고 타이어도 있을 것인데 다 자동차 부품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 업종 분류가 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세분화해서 정말 그 업종이 어떤 것인지, 업종 분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업종 분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점수가 각각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물론 예기치 않게 이익을 보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우리가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업종 분류도 정말 정확하게 신중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더 확인을 합니다. TCB 발급된다. TCB 발급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TCB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레탑에 들어가서 그 업체를 한번 쳐보면 대부분 업종이 나옵니다. 그거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업종이 달라서 조금 업종 분류가 잘못되어가지고 불편을 느끼시는 적이 조금 한 번씩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점에 있을 때 실컷 저는 사실 안 가보고 막 얘기만 듣고 혹은 또 해오던 그대로 그 업종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업종이 달라가지고 여신심사부에 심사를 받다가 반송을 받고 신용평가도 다시 하고 품위도 새로 하고 이렇게 불편을 좀 겪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남 보기에도 이거 할 때 정확하게 업종 분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우사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없도록 처음 시작할 때 그 업종을 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업종 그 분류를 할 때 우리가 0201 네오비스 0201 화면에서 대부분 막 넣고 그 업종에 대해서 넣고 기업체 정보의 업종을 넣고 신용평가할 때 이 네오비스 8130번 업체 선택 화면에서 다시 한번 넣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그 옆에 보면 통계청 산업 분류 요 링크되어 있는 요 버튼을 탁 누르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요거 두 가지 화면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이 업종 두 개를 제가 한번 올렸냐면 가장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면 다 기타를 다 넣지 않습니까? 68119가 업종 분류 코드 68119가 기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부동산 임대업은 설명을 보면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쓰는 상가라든지 근린상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비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업종이 정확한 업종은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입니다. 상업 및 기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에 우리가 업종 분류 코드 이게 사실 68119하고 68112는 심사역도 다릅니다. 그 심사역도 다르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부분 우리 잘 모를 때 전부 기타를 다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부동산 임대업의 대부분이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많이 바뀌어는 갔는데 저희가 올라와가지고 많이 변경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고
한번 부동산 임대업 올라오시면 아 이게 기타가 되어 있지, 거의 기타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68119 아니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유익 있게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종 분류가 제대로 되어야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불편함을 겪지 않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업종 분류 기준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업종 분류는 판매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신설 업체 등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상,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과 사업계획서 또는 생산시설 등을 감안 적절한 업종으로 분류한다. 다음,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자료상의 매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분류한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업을 영위할 때는 여러 가지 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카페, 커피숍, 아니면 부동산 임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매출액을 거두고 있는 업종을 주 업종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제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도매보다는 제조업이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정책자금 수혜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애매한 일을 하고 있으면 제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임가공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의뢰를 해서 남이 만들어서 물건을 갖다가 대신 제조를 의뢰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 과연 제조를 인정받을 수 있나 없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가시설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한편 인가공 위탁에 의해서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인가공에 의한 제품 매출액을 제조업 매출로 분류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 의뢰를 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디자인한다든가 견본 제작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고, 원자재는 자기가 사줘야 되고, 그 제품을 만들어진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에 제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번 정도 이런 업종 제조업으로 평가가 되어서 나갔고 대출도 실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알아두셨다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한번 요거 통해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용평가 모형의 결정입니다. 신용평가서는 크게 본부용이 있고 영업전문용이 있습니다. 본부용은 일반 신용평가와 재심 신용평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신용평가는 흔히들 말하는 본부 신용평가 신청하셔가지고 우리가 심사위기 현장 방문, 그리고 그 본부에서 신용평가서를 다 작성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심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본부 심사역 협의회 이상 정결권이 되는 여신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평가 한번 하시고 본부로 재심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재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는 본부 집중 통해서 4월 달부터는 신용평가 본부 집중의 재심 같은 경우에는 큰 내용을 지금 프로세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서류를 우리가 지점에서 서류를 진구하는 게 가장 좀 번거롭고 계속 재차 전화를 해야 되고 들어오는 팩스를 또 스캔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본부 집중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4월 달부터 시행 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비재무 평가부터 그래도 지점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의 비재무 평가와 의견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틀로 간다는 거 한번 유념해 주시고, 계속해서 일반 신용평가 작성 대상은 50억 원 초과, 대출 50억 원 초과하는 기업이고 신용이 15억 초과하는, 본부 신용평가 대상 여신 중 신용 여신이 15억을 초과하는 기업,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반 할인어음 20억 초과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심 신용평가, 영업점 신용평가 대상으로서 여신 직무정결 규정에서 정한 본부 심사협의회 이상의 정결권에 해당되는 여신을 보유한 기업, 한마디로
그냥 그 품위할 때 본부심사협의회 정결권 찍히는 업체는 재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점 신용평가 대상으로서 여신 직무정결 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총 여신한도 기준 15억 이상 여신을 보유한 기업, 동일인 총 여신한도 기준 15억에는 개인 대출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공무원 우대 대출이라든지 개인 대출도 포함되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익스포저 보증인으로 차주의 PD를 대체하는 경우, 연대보증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재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 들어올 때는 재심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당 여기 지금 본부심사협의회 이상 올라가야 되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급하게 올라올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정결권을 갖다가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당연히 뭐 전행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넘어가가지고 급하게 올라오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할 수도 있고, 그렇듯이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도 마찬가지고, 너무 급하게 시간이 딱 한정돼 있는데 막 오늘 기일이니까 오늘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업자 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빨리빨리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실수가 나타나고 좀 치명적인 그 기업의 부실 우려가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나 이런 걸 갖다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도록 미리미리 좀 잘 챙겨주시고, 그때 가장 많이 하루 막 그렇게 정결권 잘못 알아가지고 올라오는 게 건당 5억 원 이상 전액 신용여신, 그리고 시설때 3년 초과 문해입 기한 연기, 비소매 유의차주가 요즘은 더 영업점에 정결권이 없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런 사례 발생하시기 전에 요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기일 관리하시면서 지점에서 업무하시면서 요런 거 미리 좀 챙기셔가지고 잘 올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점 신용평가는 소규모 신용평가서, 일반 신용평가서 있는데, 소규모 신용평가서 기준이 되는 게 자산 15억, 매출액 30억이지 않습니까? 요거 뭐 걸러주니까 그 재무제표 입력돼서 혹시 잘못 가더라도 자동으로 이거는 뭐 비회감 대상입니다, 뭐 일반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평가 모형, 뭐 일반 기업 모형, 정부 공공기관 모형, 비영리 단체 모형, 개인 기업 모형인데, 대부분 우리는 일반 기업 모형이고 지점에 간혹가다 비영리 단체가 있을 거고, 그죠?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한 번씩 문의 오는 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특히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뭘로 평가를 해야 됩니까? 기업카드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한 2년 전까지, 3년 전까지 아마 2, 3년 전까지는 비영리 단체로 아마 모형이 타져 있어가지고,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막 하시다가 비영리 단체 돼 있던 게 왜 일반 모형으로 바뀌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규정 자체도 바뀌어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형, 비영리 단체 모형이 아니라 일반 모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 없이 바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세 모형,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모형의 종류에는 외감, 비외감, 소규모가 있고, 그 상세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외감은 외감 대상, 외부 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총자산 70억 원 이상의 영리법인, 그리고 그 다음이 소규모 기업, 최근 결산일 기준 총자산 15억 원 이하이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영리법인 및 개인 사업자입니다. 뭐 하나라도 넘어가면은 바로 비회감으로 올라가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총자산 10억 원 초과, 매출액 20억 초과, 기업여신 5억 원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평가를 해야 되고, 그 외감 기업이 아니고 소규모 기업도 아니면 비외감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외감 기업이 되게 좀 양이 많죠, 아무래도. 그래도 저도 그랬는데 신용평가할 때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 넣을 것도 많이 없고, 재무제표도 그렇게 안 복잡하고 해서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신용평가 본부 집중돼 버리면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니까 조금 편하게 업무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 등급 산출에 대해서는 뭐 재무평점, 비재무평점, 대표자 평점으로 이렇게 산출 합쳐서 평가 등급이 산출되고, 평가 모형이라든지 특히 한번 그 강조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설 업체인 같은 경우에는 BBB 마이너스로
등급이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BBB 마이너스 된다는 거 하나 알아주시고, 소규모 신용평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가장 지점에서 많이 부동산 관련이라든지 시내 점포, 대다수를 찾아오는 시내 점포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소규모 신용평가 모형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표자 평점이 65%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앞서서 대표자 평점에는 여수신 정보라든지 연체 이력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대표자 평점이 65%나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가능하면 조금 미리 거래를 조금 많이 큰 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거래 좀 많이 유치해 놓고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장 마치고 마지막 6장에서 조금 어떤 업체들이 부도가 났는지, 그리고 이런 재무 모형이 나오면 부도가 나더라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